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절기 동지인 오늘도 강력한 한파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강추위 속에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여전히 눈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날씨 상황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서울 상암동 디지털 미디어시티 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도 추위의 기세가 만만치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매서운 한파의 기세가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입니다. 잠시만 바깥에 서 있어도 얼굴과 입이 꽁꽁 얼어붙는 느낌인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4도로 어제만큼 춥고요. 칼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21.3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두꺼운 외투 한 벌보다는 얇은 옷을 여러 벌 겹쳐 입어주시고요. 방한용품도 꼭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중부를 중심으로는 한파 경보가, 그 밖의 지역으로도 한파주의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현재 비공식 기록으로는 강원도 고성 향로봉의 기온이 영하 25.4도로 전국에서 가장 춥고요. 체감 온도는 무려 영하 39도까지 곤두박질했습니다. 또 대관령 영하 19.8도, 서울 영하 14도, 대전은 영하 13.3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습니다. 낮 동안에도 종일 칼바람이 매섭게 불면서 춥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영하 7도, 청주 영하 5도, 전주는 영하 4도에 머무르겠습니다. 북극 한파 속에 충청 이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여전히 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대설특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이미 많은 눈이 내려 쌓였는데요. 앞으로 제주 산간에 최고 30cm 이상, 호남 서해안에도 많게는 10cm가 넘는 큰 눈이 더 오겠고요. 충남 서해안에는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폭설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에 내리는 눈은 휴일까지 길게 이어지겠고요. 이번 한파는 성탄절을 하루 앞둔 휴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 추위 속에 내린 눈이 얼어붙어 빙판을 이룬 곳이 많습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호남과 충남 등 서해안을 중심으로 대설특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많은 눈이 내린 데다 북극 한파에 동장군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선열 기자. 네, 전남 한평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도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까? 네, 현재 약한 눈발이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도 온통 새하얀데요. 연일 내린 눈에 도로 곳곳이 빙판길로 변했고 발이 푹푹 잠길 정도로 많이 내렸습니다. 밤사이 충남과 호남 등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 한평에만 어제부터 25cm의 눈이 내렸고 영광 31cm, 목포 22cm의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대설경보가 내려진 곳은 전남 무안과 영광 신안, 전북 고창과 부안 군산입니다. 충남 서천과 보령, 전남 내길시군 등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대설주의보도 발효된 상태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도 내려져 맹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사람도 차량도 속도를 줄인 채 움직이고 있는데요. 크고 작은 빙판길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전남 담양에서 제설 작업을 하던 차량에서 불이 나 60대 운전자가 대피하고 차량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지자체들도 비상 2단계를 가동하고 중장비를 동원해 제설 작업에 분주한데요. 강한 바람으로 제주공항에서는 어제부터 항공기 결항과 지연이 이어지고 있고 파도도 높게 일면서 전남에서만 여객선 50여 척의 운항이 통제됐습니다. 충남과 호남 등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곳은 20cm 이상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고 눈이 쌓이면서 축사나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붕괴에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남 한평에서 YTN 오선일입니다. 전국이 꽁꽁 얼어붙은 최강 한파 속에 밤사이 크고 작은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대구에서는 주택에 불이 나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황윤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뻘건 불길과 함께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공장 곳곳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탔습니다. 어제 저녁 8시 40분쯤 충북 충주시에 있는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은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2시간 40여 분 뒤 불을 껐지만 40대 남성 직원 한 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발등에 500원짜리 동전만하게 화상이 왔대요. 경비 왔대요, 경비. 창문 곳곳이 깨져 있고 집안은 새까맣게 변했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는데 80대 여성 거주자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1층에서 저희가 구조 대상자를 확인했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됐었고 저희가 일단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병원으로 이송은 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기도 양주에 있는 부품 공장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한때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됐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승용차 한쪽이 까맣게 그을렸습니다.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지상 4층짜리 상가 쓰레기 더미에서 시작된 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번지면서 근처에 세워져 있던 차량까지 피해를 봤습니다. 상가에 있던 10여 명이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소방 추산 1,600여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강추위 속에 불을 끄는 소방대원들이 발을 구릅니다. 오늘 새벽 인천시 중구 운남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화물질이 많아 2시 40분 만에야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소방은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매서운 겨울 한파가 몰아치면서 건강관리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고령층이거나 고혈압 증상이 있다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청계광장 폭포의 세찬 물살을 받는 청계천 곳곳에 얼음이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올라가거나 발로 차도 깨지지 않습니다. 전국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져 관련 사고와 질환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파 대설특보가 내려졌던 전북 무주에서 실종된 80대 여성이 지난 17일 저체온증으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피하 지방층이 얇아지는 노년층은 체온 손실을 막아주는 능력이 떨어져 더 취약합니다. 또 기저질환으로 고혈압이 있는 사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혈액 속 수분이 손실돼 점도가 높아지고 급격한 기온차에 혈관이 수축하는 부담까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수분도 좀 날아가게 되고 그다음에 혈관도 수축하게 되면서 혈압이 더 많이 올라가고 또 혈전이 잘 생기기 쉬운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뇌졸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곳곳이 빙판길이 되면서 낙상 사고에 대한 주의도 필요합니다. 넘어지면서 반사적으로 바닥을 짚은 손에 작게는 찰과상으로 그칠 수 있지만 골절이 의심되거나 골반과 다리가 만나는 곳에 고관절에 손상이 오면 반드시 의료기관을 찾아야 합니다. 고관절 부위가 골절이 오게 되면요, 걸음을 걷지 못하고 누워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굉장히 큰 위험을 올 수가 있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다니지 말고요, 장갑을 끼시고. 대표적인 한냉 질환인 동상 증상이 있으면 37도에서 39도의 온수에 동상 부위를 담그는 것이 좋습니다. 또 술을 마시면 일시적으로 몸이 따뜻해지더라도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는데 이때 추위를 인지하지 못해 위험할 수 있으므로 절주가 권장됩니다. 특히 한냉 질환 환자 60% 이상은 65세 이상이어서 고령층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국민의힘이 대표 공석 사퇴 8일 만에 내년 총선을 이끌게 될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공식 지명했습니다. 윤재욱 당 대표 권한대행은 어제 국회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권한대행은 한 장관이 변화와 쇄신, 미래를 갈망하는 국민 기대에 부합하고 당 혁신을 넘어서 국회 개혁 등 정치 문화를 개혁할 수 있는 가장 젊고 참신한 비대위원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상식과 생각이라는 나침반을 가지고 앞장서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어제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서민과 약자 편에서 나라의 미래를 대비하고 싶었다며 장관으로서 잘못하거나 부족했던 일은 모두 자신의 능력이 모자라서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정치권행을 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초유의 행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맡은 일을 하며 직분이나 위치를 벗어난 적은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답했습니다. 한 장관은 어제 이임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큰 의미에서 자신도 20년째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장관으로서 공공선을 위해 추진해왔던 정책을 국회에서 더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이 이인식 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한 것에 대해 법무행정의 공백은 하등 상관없다는 것이냐며 그렇게 마음이 급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어제 서면 브리핑에서 통상 대통령이 먼저 장관 후임자를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 뒤 이임을 하는 것이 수순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의 영달을 위해 법무행정의 공백쯤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무책임한 태도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들에 대해 본격적인 소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는 이틀째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데 검찰은 강제 구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들에게 검찰이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으로 돈봉투를 준 쪽에 대한 수사는 일단락됐다고 보고 수수자 쪽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 겁니다. 우선 조사 대상은 구속된 윤관섭 의원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이성만 의원과 이미 한 차례 압수수색을 받은 임종성, 허종식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당대표 투표가 시작된 재작년 4월 28일 아침 송 전 대표 지지 모임에 참석한 의원들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당시 이 모임에 참석했던 윤 의원은 최근 법정에서 돈봉투 10개를 의원들에게 나눠주기로 하고 이날 출근하면서 가지고 나왔다고 증언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이 모임에서 돈봉투를 나눠줬는지에 대해선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모두 20명을 수수 의심자로 보고 일부 의원들과 소환 일자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할 내용과 제시할 증거들이 많아 서면 조사가 아닌 소환 조사가 원칙이라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혹의 정점으로 지난 19일 구속된 송 전 대표는 이틀째 검찰 수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구속 다음 날 출석을 거부한 송 전 대표는 변호인을 통해 어디에 있든 검찰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를 상대로 다시 소환 통보를 한 뒤 계속해서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선 신속히 실체를 규명하려 하고 있다며 여러 변수로 언제까지 수사를 마칠지 답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백현동 개발비리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민간업자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검경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백현동 민간업자 정바울 씨의 변호를 맡았던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와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잇따라 진행합니다. 임 변호사는 검찰이 백현동 사업을 수사하던 지난 6월 자신이 변호하던 정바울 씨에게서 수사 관련 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개인 계좌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의 1심 법원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전우원 씨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전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엑스터시를 비롯해 마약 4종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개발, 재건축 착수 기준을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치된 서울의 노후주택을 빠르게 정비해야 한다는 건데 관련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좁은 골목에 밀집한 낡은 다세대 주택들. 주차시설도 열악하고 나무도 풀도 없는데 노후도나 접도율, 호수 밀도 같은 재개발 요건엔 미치지 못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래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중화동의 모아타운을 직접 찾았습니다. 10만 제곱미터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단장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인데 서울 시내 81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하에 주차장이 들어가고 녹지율이 늘어나면 삶의 질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런 모아타운 같은 걸 통해서 집을 계속 지어줘야 아파트도 짓고 해야 이게 수요가 공급이 달리지 않는 거죠.
윤 대통령은 이어진 간담회에서 이런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에 재정 지원과 이주비 융자 같은 국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재개발, 재건축 착수 기준을 위험성이 아닌 노후성으로 바꾸고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도록 절차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과거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 때문에 국민이 고통을 겪었다며 우리 정부는 정치와 이념이 아닌 경제 원리에 맞도록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언급했습니다. 올겨울 최강 한파가 닥친 날 윤 대통령은 혼자 사는 어르신을 찾아 난방과 수도관 등 주거 환경을 둘러봤습니다. 꼼꼼하게 좀 챙겨보겠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주민이 원하는 걸 가로막는 조직이 아니라 쉽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곳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 즉 데모 뽑기에 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대구와 광주를 잇는 철도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이 담긴 특별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어제 전체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달빛 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예타 면제 여부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지만 영호남의 대표적 도시를 잇는다는 의미에 공감하면서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대법원이 형사재판 피해자의 공탁물 수령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제 대법관 회의를 열고 내년 1월 26일부터 형사공탁 피공탁자의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법원과 검찰이 직접 발급하게 하는 내용의 공탁규칙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동안은 피해자가 합의금 등 공탁물을 받으려면 피해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법원이나 검찰에서 발급받아야 했는데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고 기간도 일주일 가까이 걸려 불편이 컸습니다.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소카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소카 측 손을 들어줬던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가해기업을 상대로 낸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이겼습니다. 10년 만에 최종 승소지만 당사자들은 이미 모두 세상을 떠났고 일본 기업의 직접 배상 가능성도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 이후 5년여 만에 다른 피해자들이 낸 2차 소송에서도 전범 기업들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우리 큰 박수 한번 치죠. 피해자와 유족들은 2013년에서 2014년 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각각 소송을 냈는데 1, 2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1인당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씩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2018년 대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이미 청구의 시효가 지났다며 최종심까지 갔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피해자들이 지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본 겁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일본 기업 측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5년 가까이 대법원 판결이 지연된 사이 두 사건 피해자들은 끝내 세상을 등졌습니다. 판결 뒤 열린 기자회견엔 당사자들 대신 영정사진이 자리했고 유족 측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며 울분을 쏟아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것을 그 오랜 세월을 이렇게 기다리다 돌아가셨는데 정말 한탄스럽고 진짜 억울하기도 하고. 일본 기업의 배상이 언제쯤 이뤄질지도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지난 1차 소송 확정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도 아직 이행하지 않은 데다 국내 자산을 처분해달라는 피해자 측 신청도 일본 기업이 항고에 재항고로 지연시킨 상황. 우리 정부와 기업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이 해법으로 제시됐지만 일부 피해자들은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일본 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은
이 판결의 당사자로서 이 판결을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한 고민과 논의와 답변을 반드시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달 말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건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 판결과 같은 취지의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커 총 배상액은 갈수록 늘어날 전망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이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3월 한국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을 언급하면서 이에 맞춰서 한국 정부가 대응해 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대법원 판결을 최대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조 후보자는 지난 2020년 8월 사법부가 일제 강제동원 소송 등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이른바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발언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공개된 조 후보자 자필 메모에는 대법원 최종 판결 확정 시점을 최대한 연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법관의 문제점을 간접적으로 전달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적혔습니다. 10대들에게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하라고 시켰던 인물이 광화문에 있는 세종대왕상에도 낙서를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인물은 자신을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의 이 팀장이라고 소개했는데 경찰이 돈을 보낼 때 사용한 계좌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를 훼손한 10대와 20대의 구속 여부는 오늘 결정됩니다. 유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10대들의 경복궁 담벼락 낙서는 300만 원을 주겠다는 게시글로 시작됐습니다.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글이 올라왔고 자신을 불법 동영상 공유 사이트의 관계자라고 소개한 이 팀장과 연결됐습니다. 이 팀장은 실시간으로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추문 담벼락 훼손을 보고받은 뒤 광화문에 있는 세종대왕상에도 낙서라고 지시한 사실이 경찰 조사로 확인됐습니다. 10대들이 경비가 너무 삼엄하다며 거절하자 이번엔 서울경찰청 담벼락에 하라고 시켰습니다. 10대들은 범행 인증 사진을 찍어 텔레그램으로 이 팀장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범행을 마친 뒤엔 수원 어딘가에 550만 원을 숨겨놓겠다고도 했는데 실제로 전달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도망다니라는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배우를 밝히기 위해 가장 먼저 10대들에게 10만 원을 보낸 계좌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텔레그램 속 이 팀장이라는 인물이 실제로 돈을 보낸 사람인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 팀장의 지시에 따른 10대 임무군의 구속 여부는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군과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동행한 10대 김모양은 직접 낙서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돼 어제 새벽에 석방됐습니다. 임군의 범죄를 따라한 20대 설모 씨도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최강 한파에 경복궁 낙서 훼손 복구 작업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문화재청은 날씨와 작업 상황을 고려해 오는 25일까지 경복궁 담장 복구 작업을 중단하고 다음 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큰 작업은 거의 마친 상태라며 다음 주부터는 기존 담벼락의 색과 맞추는 보정 작업이 진행된다고 덧붙였습니다. 17년 전에 벌어진 성폭력 미제 사건의 범인이 최근 붙잡혔습니다. 범행 당시 현장에 남겨진 채모가 결정적 단서가 됐는데요. 박정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06년 6월 서울 신림동 다세대 주택에서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관문이 열린 틈을 타 여성 혼자 있는 집에 모르는 남성이 들어와 성폭행하고 달아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지만 주변을 비추는 CCTV가 없어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난항을 겪었습니다. 단서는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의 채모 한 가닥뿐. 이마저도 당시 DNA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 있지 않아 마땅히 써먹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사건은 한참을 캐비닛 안에서 잠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최근 사건 발생 17년 만에 용의자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제로 남은 성폭력 사건 속에 신원미상 DNA를 지난해 전수조사하면서 현장에 남은 채모 유전자와 일치하는 인물을 찾아낸 겁니다. 2010년부터 시행된 현행법으로 살인이나 강도,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거나 구속된 피해자들 DNA를 채취해 보관하고 있는데 용의자인 70대 남성 A씨가
2011년 다른 강도 범죄로 실형을 살게 되면서 데이터베이스에 유전 정보가 등록된 사실을 최근 경찰이 밝혀낸 겁니다. 성폭력 사건은 한 여성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끝까지 범인을 잡겠다는 생각으로 수사에 임했습니다. 다만 DNA는 어디까지나 간접 증거일 뿐 직접 증거로 인정되지는 않고 A씨도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혐의 입증을 위한 추가 조사가 불가피합니다. 경찰은 당시 사건 기록을 재검토하고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등을 수사한 뒤 A씨를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경기 양주시에 있는 공조기 부품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지상 1층짜리 공장 2개 동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소방은 한때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화재 발생 40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대구 북구 대현동에 있는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주택을 모두 태우고 30분 만에 꺼졌지만 1층에서 80대 여성 거주자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소방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철새 도래지가 밀집된 서해안 벨트 확산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2개의 바이러스 유형이 검출됐고 또 산란계 농장에서 확진도 이어져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올겨울 국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는 지난해보다 한 달 이상 늦게 발생했습니다. 11월 27일 야생조류에서 AI가 검출된 데 이어 지난 4일 전남 고흥군의 오리농장에서 첫 확진 사례가 나온 겁니다. 하지만 가금농장 첫 발생 이후 13일 만에 발생 건수가 20건을 넘어서면서 확산 속도는 예년보다 더 빠른 추세입니다. 특히 2개의 바이러스 유형이 검출되면서 3,700여 마리를 매몰 처분한 2016년의 피해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방역당국이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2가지가 발생을 하게 되면 피해가 상당히 의심했습니다. 이 H5N6형은 감염이 돼도 발현 자체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상당히 그 사이에 전염시킬 가능성이 많은 거죠. 산란계 농장에서의 확진이 늘고 있는 것도 큰 부담입니다. 특히 겨울철새 도래지와 가금농장이 밀집한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AI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남, 충남, 경기 지역 등 서해안 벨트로의 확산 차단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란계 밀집단지 10개소, 대규모 산란 농가 10만 수 이상 농가 등에 대한 방역 관리를 집중하고 있고요. 여철 검사를 대폭 확대하고 철새 도래지 주변 농가 등 위험 농가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년 사례로 봤을 때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세가 가장 두드러졌던 건 1월과 2월입니다. 방역당국은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의 소독과 축사에 들어가기 전 장화 갈아 신기 등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키고 의심 증상이 보일 경우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 소상공인도 대출 이자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제2금융권에서 5에서 7% 금리를 이용하는 자영업자 이자 일부를 지원하도록 3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2금융권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은 내년 1월부터 필요한 전산 시스템 등을 구축한 후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국내 8개 은행의 모바일 뱅킹 앱이 시각장애인용 화면 낭독기를 사용할 때 금리와 입출금 내용을 실제와 다르게 안내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이 국내 8개 은행의 모바일 뱅킹 앱을 조사한 결과 시각장애인용 화면 낭독기를 사용할 때 음성 안내가 잘못 이뤄지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과거사 갈등으로 인한 관계 악화로 중단됐던 한일 고위경제협의회가 8년 만에 서울에서 개최됐습니다. 어제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제15차 한일 고위경제협의회에서 양측은 경제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경제안보정책과 신흥기술 협력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양측은 신시장 확보와 공급망 안정화 다변화를 위해
양자 소다자 차원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자유무역 증진과 규칙 기반 경제 질서 강화를 위해 WTO, G20, APEC 등 다자 무대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한 지 한 달 만에 두 나라 군 당국 사이의 소통 채널이 복원됐습니다. 내년에 미중 관계가 더 격동의 시기를 맞을 수 있어 적어도 군 당국 간의 오판은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중 군 당국 사이 소통 채널을 다시 연 건 찰스 브라운 미국 합참의장과 류전리 중국 인민해방군 연합참모장입니다. 미 국방부는 두 사람이 화상회의를 통해 다양한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브라운 의장은 미중 군 당국 사이 오판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During the teleconference, General Brown discussed the importance of working together to responsibly manage competition, avoid miscalculations, and maintain an open and direct line of communication. 미국은 국방회담과 안보협의체 등을 열어 접촉면을 늘려나가자는 제안도 전달했습니다.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부와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와 남부정부 사령부 사이 군 통신선 개설의 중요성도 재확인했습니다. We think it's very important to keep the lines of communication open, so that's something that we'll continue to actively do. 미중 군 당국 사이 소통 채널은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으로 끊어진 뒤 1년 4개월 만에 복원된 겁니다. 두 정상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나 군 통신선을 다시 살리기로 합의한 지 한 달 만입니다. 다음 달 타이완 대선과 미중 경제 갈등 고조로 내년에 더 큰 격동의 시기를 맞을 수 있는 만큼 군 당국 간 충돌은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루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군 당국 간 소통 채널이 복원된 날 미국 정부는 대중국 경제 제재를 더욱 옥죄겠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첨단 반도체뿐 아니라 저가 범용 반도체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가자지구 휴전과 인질 협상을 놓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재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인질 40명 석방 조건으로 2주 동안 휴전하자는 제안을 카타르를 통해 하마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스 통신은 하마스가 일단 전면적인 휴전이 우선이라며 제안을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가자지구에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의료 기능은 거의 마비되고 있다는 세계보건기구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특히 북부 지역에는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이 한 곳도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커다란 폭발음과 함께 화염이 치솟습니다. 가자 지구 내 난민 수용소 바로 옆입니다. 차량 뒤로 몸을 숨겼던 아이들은 두려움에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공습이 지나간 자리엔 언제나 사상자가 넘쳐납니다. 요란한 사이렌과 함께 구급차가 도착하지만 여기까지입니다. 갈 병원도 없고 가봐야 제대로 치료받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But they're not able to perform surgery. They're able to only provide pain management, some wound care, some trauma stabilization. 세계보건기구는 가자 지구의 의료 상태가 심각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북부 지역은 제대로 기능하는 병원이 아예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기본적인 치료만 할 수 있는 병원조차 3곳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병원은 껍데기만 남았고 새 환자를 받을 수 없는 호스피스와 같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Only 9 out of 36 health facilities are partly functional in the whole of Gaza. All of these in the south. There are actually no functional hospitals left in the north. 굶주림과 목마름도 한계 상황에 이른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유엔은 가자 주민 절반이 심각한 기아 상태에 놓여 있으며 90%는 음식을 제때 먹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뒤 필요한 식량의 10%만 가자 지구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체코의 수도 프라하 시내에서 대학생이 총기를 난사해 최소 15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대 범인은 집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뒤 자신이 다니는 학교로 돌아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총격을 피해 사람들이 정신없이 달립니다.
범인 눈에 띄지 않으려 건물 옥상 난간에 아슬아슬 숨은 사람들도 보입니다. 체코의 수도 프라하 도심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진 것은 현지 시각 21일 오후. 프라하의 대표적 명소 카렐교에서 몇백 미터 떨어진 카렐 대학교에서였습니다. 이 대학 철학과 학생으로 알려진 20대 범인이 총기 여러 개를 들고 돌아다니며 난사했습니다. Happened in the beginning. There was a couple of bangs. I didn't even realize it's a shooting. Then suddenly there were students and teachers running out of. 범인은 체코 서부 호스툰에서 50대인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뒤 프라하로 와서 범행을 벌였다고 체코 경찰이 밝혔습니다. V tuto chvíli my víme, že při této tragické události přišlo o život více než 15 lidí. Víme, že minimálně 24 lidí bylo zraněno. 경찰은 사전에 범인이 카렐대에서 범행을 저지를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일부 건물에서 사람들을 대피시켰지만 참사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공범이 있다는 단서는 없다고 체코 당국은 밝혔습니다. Informaci, kterou bych možná vyslal i do toho mezinárodního prostoru. V této chvíli neexistuje žádná indicie, že by tento čin měl jakoukoliv spojitost s mezinárodním terorismem. 경찰은 부상자 가운데 중상자가 많다며 사망자가 더 늘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YTN 기종훈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드립니다. 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실장님, 주식 양도소득세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정부가 이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대폭 완화했죠. 예. 이게 이제 그 기존 10억 원이었는데 한 종목당 뭐 지분율 기준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어제 바뀐 거는 이제 그 금액 기준이죠. 뭐 여러 종목을 합해서 10억 원이 아니고 한 종목에 대해 10억 원인데 네. 그거를 이제 50억 원으로 높였죠. 근데 이게 2000년 이전만 해도 금액 기준은 없었어요. 그냥 지분율 5%까지 이상만 넘으면 됐었는데 이게 2000년에 이제 이런 금액 기준이 도입이 되면서 그때 100억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점점점 줍니다. 줄어서 코로나 터질 때쯤 2월, 그러니까 2020년 4월에 이게 10억 원으로 내려갔다가 지금 이제 50억 원으로 다시 올린 거고요. 요게 이제 연말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연말 기준이라는 거는 올해로 따지면은 이제 28일 목요일이 아마 주식시장 마지막 거래일인데 그 전전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사게 되면 이틀, 3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예. 그게 이제 주주명부로 들어갈 때까지. 그러니까 전전날이니까 화요일까지, 26일 화요일까지 팔아야 됩니다. 사실 대주주가 안 되려면. 그래서 요 기준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이번에 높였습니다. 네. 이 50억 원으로 높이면서 직접적인 혜택을 보는 게 어느 정도가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그 주식 양도세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서 양도세는 많이 들어보셨는데 주식 양도세는 뭐냐면 자기가 주식을 샀다가 팔 때 팔을 거는 이제 양도라고 하거든요. 판다는 걸 양도라는 용어를 써서 하는데 이게 시세 차익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 시세 차익이 나시는 분들만 손해 본 사람 말고 네,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소득세 한 20에서 25% 정도를 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2021년 기준으로 이제 그때 10억 원이 적용됐던 시기인데 요게 2021년 말 기준으로 10억 원 이상이었는데 2022년에 이제 파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게 한 7천 명 정도 됩니다. 그 소득세를 내신 분이. 근데 이제 그 금액으로는 양도세 세금만 한 2조 정도 됐었고요. 우리 전체 투자자가 한 1,440만 명이니까 한 0.05%, 그 정도 요번에 아마 혜택을 볼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0.05%다. 이게 일각에서는 부자 감세다 아니면 네. 총선용 감세 카드가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리가 있는 말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너무 대상 인원이 작고 그리고
저번에 이제 공매도 금지 조치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도 주식 투자자들, 특히 이제 개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내려가는 걸 막을 수 있는 조치라고 생각이 되고, 근데 주식 양도세를 폐지하겠다는 거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할 것 같은데, 요게 사실 작년 말쯤에 한번 여당하고 야당하고 그다음 금융투자소득세 2025년으로 좀 연기하고, 요번에 그 주식 양도세 상향 기준을 상향하는 것도 좀 합의를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 올해는. 근데 갑자기 이제 꺼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거는 뭐랄까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바뀌는 이런 정책들은 사실 요거는 이제 국회 통과 사안은 아닙니다.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는 건데, 그럼에도 좀 내부적으로 상당히 좀 공론화하고 서로 합의를 보는, 그 꼭 정치권이 아니더라도 행정부 내에서도 그런 절차가 보통 이제 상당 기간 걸렸는데, 요번에는 거의 그런 거 없이 바로 했기 때문에 총선을 겨냥한 정책, 뭐 저번에 공매도 금지를 조치한 것처럼 뭐 그런 영향도 좀 있지 않은가,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일단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좀 반길 만한 소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증시에 좀 중단기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과거 한 몇 년 통계를 보면은요, 12월에 이렇게 크게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는 경향이 상당히 높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에 대해서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그 다음에 혹시 팔게 되면 이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니까 12월에 다 팔아버리는 겁니다. 팔고, 그리고 똑같은 상황이 1월에 그 정도 금액이 개인 투자자 쪽에서 플러스가 매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뭐 그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큰 뭐 영향은 없는데, 큰 주식을 규모를 가지신 분들은 영향은 없는데, 이 개미들 입장에서는 12월에 갑자기 주가가 폭락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이제 팔고 사고를 안 하니까 좀 스테디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올해 12월만 보더라도 이게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도 규모가 한 3조 6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이제 그 주식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큰 손들의 매도도 있었지만, 최근 주식시장을 보면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뭐 국내 경제도 그렇고 세계 경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양도세 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거는 일정 부분 좀 주식시장에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돼서, 혜택은 0.05%지만 주가가 그렇게 변동성이 좀 크게 벌어지는 거를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조치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나쁜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올해 국가 총부채가 6천조 원을 돌파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이게 가계와 기업 또 정부의 부채가 위험 수준으로 도달을 한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2분기 말까지 통계가 잡혀 있는데, 우리나라 국가 총부채는 말씀하신 가계, 기업, 정부 세 파트를 합해서 5,956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4분기잖아요. 올해 말 기준으로는 분명히 6천조를 넘었을 거고, 부채가 이렇게 감소하는 경우는 뭐 비율은 감소할 수 있지만 금액이 감소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6천조는 넘어갈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근데 그 부채 규모가 우리가 이제 1,000조 막 단위가 그러니까 엄청 커 보이잖아요.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사실은 이제 좀 다른 지표하고 좀 비율을 계산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좀 1년 전보다는 좀 많이 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올해 6월 말 기준인데, 작년 6월 말 대비 작년 6월 말에 5,730조 정도 됐으니까 한 4%가 증가한 거. 그 국가 부채 증가하는 속도는 좀 빨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그러니까 1년 새 총 부채 비율이 늘어난 게 OECD 31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지금 유일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다른 국가들이랑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상황이 된 겁니까? OECD 31개국 중에 늘어난 게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GDP 대비 총 부채 비율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1년 전에 비해서 4.9%포인트가 증가했는데, OECD 31개 선진국은 다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흥국들은 브라질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국가들까지 전부 포함하면 한 44개국으로
우리가 대성을 확대해 볼 수 있는데 중국 다음으로 한국이 빠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좀 빠르게 늘어났다는 거고요. 이 부분을 보면 다른 나라들은 뭔가 디레버리징이라고 하죠. 부채의 사이즈를 점점 좀 줄여나가는 이제 그런 영향을 그런 정책을 폈는데 우리는 좀 부채가 좀 상대적으로 좀 빨리 증가했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다른 나라들 작년하고 올해 그 경제 성장률을 우리가 선진국들하고 비교하면 선진국들보다 상당히 좀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GDP 대비 부채 비율이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분모가 늘어나는 속도가 우리가 상당히 좀 느렸죠. 예. 그런 영향도 분명히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속도로 부채가 늘어난다. 이러면 우리 경제에는 어떤 좀 영향이 있을까요? 가계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부채가 많이 늘어나면 뭔가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좀 축소가 되는 거죠. 정부만 보더라도 예를 들어 부채가 계속 늘어나면 무한정 채권을 발행할 수도 없고 그럼 이제 재정 수지를 흑자로 가져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흑자가 난 부분을 가지고 부채를 갚아야 되는 거고 가계나 기업도 열심히 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부채가 많을 때 정부는 괜찮은데 민간 사이드에서 만약에 부채가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많다는 그런 상대적으로 많을 때 어떤 경우가 문제냐면 올해 같은 경우가 문제입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부채라는 건 이자 부담이 늘어나잖아요. 이제 그런 게 어떤 민간 부분의 경제 활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그럼 이런 부채를 어쨌든 축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보건데 자, 민간 부분의 부채를 줄이려면 정부가 어떻게 되냐 하면 금리가 지금 기준금리가 3.5%잖아요. 10%까지 올려버리면 됩니다. 금리를요? 예. 그리고 이제 정부 부채를 줄이려면 재정 적자를 확 줄여서 주치는 확 줄이고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면 되죠. 방법은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그 방법은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부채가 줄게 한다는 정부 정책 자체는 사실은 수단은 그게 거의 유일합니다. 뭐 정부가 뭐 금융시장에 뭐 부채 대출을 적게 해주라 뭐 이런 간접적인 수단도 있겠지만 직접적인 수단은 그렇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거죠. 예, 그만큼 경제가 나빠지고 민간의 활력이 떨어지는. 그렇다면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하면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겁니다. 민간이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그러면은 이제 부채도 좀 줄 거고 그리고 민간이 돈을 많이 벌면 세금도 많이 거치잖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 요번에 부채 늘어난 거 보면 가계부채는 좀 많이 좀 줄어드는 경향입니다. 비율이. 기업 부채가 많이 늘었거든요. 근데 기업 부채가 지금 늘어난 이유가 지금 금리가 앞으로 좀 밑으로 떨어질 거라 생각하니까 기업들이 회사채는 지금 발행하면 이제 금리를 고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회사채 발행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대출을 받는 거죠. 그 영향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경기 상황과 좀 맞물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게 말씀드리면 가계부채하고 기업부채는 지금은 상당히 좀 포션이 크지만 시간이 지나면 안정화가 점점 될 겁니다. 사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 부분은 아니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국가부채, 총부채가 늘어나는데 크게 기여할 부분은 정부부채거든요. 왜냐하면 OECD보다 우리나라가 어떤 복지 수준이라든가 어떤 정부에 관련된 재정 지출 비중이 상당히 좀 낮습니다. 이걸 점점 늘려나갈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정부 부채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고 또 그런 복지 정책을 늘려나감과 동시에 우리나라가 조세 부담률이 선진국에서 좀 낮습니다. 세금도 많이 걷어야 돼요. 근데 세금을 더 거두려면은 이건 정치적인 합의가 필요하고 이런 쪽에서의 어떤 정부 부채에 대한 관리, 중장기적인 그게 지금 우리나라 총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좀 핵심 관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미국 상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 미국의 3분기 이 성장률이 전망치보다 다소 낮게 나왔는데 이게 혹시 향후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미국 증시를 보면 별 영향이 없었고요. 일제히 또 반등했고 그리고 저번에 이제 속보치 잠정치에서 5.2%였는데 이번에 이제 어제 나온 게 확정치에서 4.9%니까 조금 떨어졌거든요. 근데 저게 우리나라도 5% 성장률이 나오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4.9% 나왔던 건 3분기가 상당히 지표가 좋았고 관건은 이제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 특히 0%대 성장률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갑자기 내려갈 수 있다. 3분기까지는 소비 구매력이 받쳐져서 소비 중심의 성장이 이루어졌지만 이제 앞으로 미국 경제는 상당히 좀 경기 하강세가 급격해질 거다. 이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 포인트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씨가 연말을 맞아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가 담긴 신곡을 발표했습니다. 워너뮤직 코리아는 조수미 씨의 디지털 싱글 러브러브를 발표하고 뮤직비디오를 공개했습니다. 조수미 씨는 전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어린이들의 뉴스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힘들고 지친 모두에게 희망과 사랑, 평화를 전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룹 BTS의 소속사인 하이브 방시혁 의장, 박지원 CEO, 스쿠터 브라운 하이브 아메리카 CEO가 미국 대중문화 전문지 버라이어티가 선정한 500인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국 대중문화 전문지 버라이어티는 하이브 경영진 3명을 포함해 전 세계 미디어 산업을 이끄는 영향력 있는 비즈니스 리더 500명을 발표했습니다. 방 의장은 3번째, 박지원 CEO는 2번째, 스쿠터 브라운은 6번째로 명단에 포함됐는데 국내 한 기업에서 3명이 동시에 선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이브는 전했습니다. 배우 유태호가 미국 넷플릭스 시리즈 더 리크루트 시즌2에 주연으로 출연합니다. CGS 스튜디오는 소속 배우 유태호가 더 리크루트 시즌2에 한국 국정원 요원인 장균 역할로 출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태호가 연기하는 장균은 지적이고 유쾌한 국정원 요원으로 자신이 이끄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몸을 사리지 않고 고군분투하는 인물입니다. 북주선에선 이미 핵을 가졌습니다. 완벽하게 장사치가 돼야 돼. 돈이 안 돼요, 돈이. 박 선생이 평양으로 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2주 후면 대선이야. 자네도 역할을 해줘야지. 최강님에게 조국이 하나이 돼. 저에게도 조국은 하나입니다. 박채선은 군내에서 매우 전도유망한 첩보요원이었다. 하지만 술과 도박에 빠지면서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불명예 제대를 하게 되었다. 국가안전기획부 해외공작실에서 특채 제안을 받고 대북 활동을 준비했던 것이었다. 북한에 접근하기 위해 대북 광고 사업을 준비하던 커뮤니케이션 아자의 위장 취업까지 했다.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으로 광고 촬영을 제안했고 솔깃한 북한은 박 씨를 북으로 초청했다. 이 과정에서 첩보 활동을 위해 요도의 도청 장치까지 삽입하기도 했다. 안기부의 잘못된 공작 활동으로 인해 북한의 무력 시위를 요청한 총풍 사건부터 이를 잠재우기 위한 이대성 파일 폭로 사건까지 연달아 터지며 정상적인 첩보 활동을 했던 흑금성의 존재가 언론에 노출되었고 북한 측의 반발로 대북 사업은 중단됐다. 신분이 노출된 박채선은 안기부에서 해고되었고 경색되어 있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북 사업을 재개했지만 2급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이중 간첩자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되었다.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